예, 안녕하십니까. 소셜스쿨에 매주 일요일 찾아뵙는 일요일 밤 세라방. 예,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10월의 두 번째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정장식 교수님 모십니다. 정 교수님께서 그 고객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고객 그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이 관리 이거에 대한 거를 거의 올해 거의 일관된 테마로 삼아가지고 꾸준히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고객의 어떤 그 페르소나를 우리가 만들고 분석할 때 꼭 좀 그 지켜야 되는 사항, 아니면 새롭게 좀 관점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 중심으로 최근에 읽은 책 뭐 내용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한두 분 신청자 중에 한두 분 못 들어온 분은 저한테 지금 체크가 되는데, 중간에 제가 인도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정자식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짝짝짝. 예. 네, 반갑습니다. 자료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저거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래요? 드릴게요. 예, 공동호스트 예, 권한 드렸습니다. 예, 예,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42회 소셜스쿨 페르소나 분석 관점을 바꿔라. 소비자는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0분 동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알아볼 부분들은 일단 페르소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왜 현 시점에서 왜 페르소나인가, 그리고 페르소나가 필요한 비즈니스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페르소나 디자인의 단계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디자인하는지, 페르소나를 활용하여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페르소나 디자인을 위해서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하는지, 페르소나 디자인을 위해서 타겟 고객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페르소나 디자인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 이 주제를 갖고 다시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이제 뭐 리드를 생성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그 캠페인의 성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최근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결국 이제 요즘은 이제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아직 뭐 네이버는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타겟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AI를 통해서 타겟팅 되는 게 훨씬 효율이 높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보다는 결국 이제 효율이 얼마나 성과가 나오냐라는 부분들이 좌우하는 게 뭐냐면은 광고 소재든 아니면 랜딩 페이지 소재든 결국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소재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또 소재의 어떤 제안하는 것 자체가 광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좌우하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회사 요즘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리뉴얼하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홈페이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 그 담당하고 있는 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업무를만 한 지가 7년이 넘었고 또 상당히 기획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담당 파트장으로 이제 컨텐츠 쪽에 파트장도 새롭게 들어오고 뭐 영업 쪽에 파트장도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정작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요. 컨셉을 잘 못 잡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 마케팅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국 마케팅 쪽에서
그게 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결국 고객과의 접점이 만들어지고 고객을 통해서 뭔가가 크고 작은 전환이라는 고객 행동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과의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고객과 맥락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디지털에서 그게 대부분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텍스트든 아니면 이미지든 아니면 그게 뭐 영상이든 이루어지는데 결국 고객들 자체가 구매 행동 자체가 스마트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최근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 구매 여정이라든가 뭐 또 랜딩 페이지 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내가 타겟을 하는 고객과 내가 제안하는 컨텐츠들 간의 어떤 그런 관련성을 제대로 컨셉을 잡고 제대로 제안을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만큼 이제 고객들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내 컨텐츠에 주목하고 내 컨텐츠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결국 그 고객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뭐 때로는 그가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든 아니면 미충족된 욕구가 충족되든 결핍이 충족되든 뭔가 재미를 느끼든 어쨌든 간에 고객이 선택한 이유가 없이 그 컨텐츠를 소개해 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도래를 한 상황이라는 거를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수행해 보면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시장 세부나 뭐 기존에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이 하겠던 게 3C 분석이라서 뭐 고객 분석, 경쟁사 분석, 뭐 그다음에 자사 분석, 그다음에 뭐 시장 분석 뭐 이런 식의 이제 작게 보면 3C 뭐 넓게 보면 4C 같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 같은 이런 어떤 마케팅 과정에 시장 세부나 고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고객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페르소나를 이야기하는 부분들 자체가 과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미들이 내가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많이 좀 사실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페르소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강의가 계기돼서 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페르소나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국 페르소나라는 거는 결국 우리 회사의 타겟팅된 시장, 타겟팅된 시장 속에 타겟팅된 고객, 타겟팅 고객 속에서 특정한 페르소나라는 구체화된 하나의 인격화된 하나의 가상의 사람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가상의 사람을 설정을 하느냐? 보통 이제 회사에서 아까 저도 우리 회사의 예를 들었지만 대표가 생각하시는 고객이라는 이름과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 고객이라는 이름과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 파트장이 말하는 고객과 영업이 말하는 고객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된 게 없어요. 그냥 고객이라는 이야기 되다 보니까 똑같은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어떤 고객의 어떤 그 대상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영업은 영업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업무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갭이 큰 거죠, 사실은. 그런 거 부분에서 이제 페르소나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그런 어떤 공통된 하나의 어떤 인격화시키는 존재.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상의 고객들을 하나의 인격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누구나 똑같은 고객이라고 할 때 그 고객의 특성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였던 가상의 하나의 어떤 인물들을 타겟 고객들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고객이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설정된 하나의 가상의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요즘 이런 어떤 뭐 메타버스 이런 시대에 가면 하나의 어떤 그 아바타 같은 아바타가 결국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향후에 점점점 이런 페르소나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가상의 어떤 메타버스 속에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현실과 또 다른 나의 어떤 페르소나가 설정되고 페르소나는 하나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결국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또 다른 나의 페르소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런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설정된 페르소나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을 때 결국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들 한 번 만든다고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캠페인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그다음에 뭐 다시 수정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의 대상이 바로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 고객, 고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부여하고 나이를 부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고객을 통해서 소비자를 이해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바로 페르소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3C 이야기할 때 시장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시장이라는 이야기할 때 또 그다음 그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걸 이야기할 때 그 시장 속에 세분화된 고객 중에 특정한 고객을 우리는 페르소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사는 지역을 가지고 있고 연령을 가지고 있고 뭐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취미, 연관 수입, IT를 통해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고객과 어떤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인격체처럼 보는 가상인물로 봤을 때 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치를 제안하고 또 행동을 유발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바로 이 페르소나의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왜 페르소나가 다시 중요한 요소로 등장되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저는 바로 결국 고객들이 스마트해진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고객들이 구매 여정을 하는 부분에서 결국 자기와 관련성이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내 자신 거꾸로 내 자신 스스로가 콘텐츠를 검색하고 콘텐츠를 소비할 때 보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또 똑같은 정보도 어떤 맥락에서 그 콘텐츠가 내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콘텐츠가 소비되느냐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맥락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결국은 대기업에서는 그 타겟팅하고 세분화해서 개인화된 콘텐츠를 주고 그죠? 맞춤화된 콘텐츠를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AI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행동 분석, 경험 분석까지 하는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고객의 크고 작은 전환 액션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고객의 고충, 문제점, 요구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고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구성원과 안에 타깃 고객에 대한 구체화된 인물상이 공유된다는 거죠. 공유되고 우리가 고객을 시장을 이야기하고 고객을 이야기할 때 그 고객에 대한 일정 정도 어떤 공통화된 인지, 합의된 인지 같은 어떤 대상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실습 때 의사결정 이름으로 해서 훨씬 빨리 속도가 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페르소나의 관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컨셉을 발굴하거나 어떤 고객한테 제안하는 그런 오퍼라 그러죠. 리드 마그넷을 설계할 때 훨씬 메시지가 명확해질 수 있고 따라서 대상에 대한 적절한 채널뿐만 아니라 뾰족해진 어떤 그런 고객 제안, 그다음에 고객 흥미 관심을 끌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이런 페르소나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페르소나가 필요한 유형은 어떤 걸까? B2B 쪽 페르소나를 우리 회사 같은 경우 B2B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타겟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채널이 똑같은 제품인데도 채널들이 되게 다양해요. 병원 쪽도 있고 병원 쪽도 뭐 종양외과, 통증의학과, 그다음 가정의학과 뭐 이런 쪽에 고객들이 있는데 이 병원 쪽 고객하고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같은 고객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병원 쪽은 대한민국 1% 의사들이 구매 여정을 가지고 있는 거나 구매 결정을 하는 방식과 피트니스나 필라테스에서 구매 의사 결정하는 구매 여정 자체도 다르고 페르소나도 전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별로 영업 담당자를 다르게 두거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다르게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B2B 쪽에 페르소나 자체를 전혀 다르게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제공자들, 제조업자들, 뭐 컨설턴팅 하시는 그런 분, 온라인 비즈니스, 오프라인 비즈니스. 자, 그럼 이런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개인기업, 소기업에 필요한가, 가능한가? 저는 개인기업,
소기업도 똑같이 결국은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컨텐츠를 결국 동일한 채널 속에 동일한 경쟁을 여러분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 고객들이 검색을 할 때 기업을 봐가면서 검색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결국은 똑같은 어떤 공간,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한된 채널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에 검색되는 검색의 어떤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소기업이더라도 결국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떻게 페르소나에 대한 정의가 되고 그 페르소나를 통해서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적절한 맥락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소기업이 더 절실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기업에서 이런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갖추는 것 자체가 결국 컨텐츠를 만들 때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갈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페르소나 디자인 단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이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초점은 그렇습니다. 뭐 오늘 당장 뭐 이 짧은 시간을 뭐 이 내용을 보고 내가 페르소나의 역량을 갖추기는 사실 불가능하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뭔가 무엇인구나, 저게 정말 내 비즈니스에서 필요할 것 같구나, 이 정도 공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 퍼널 설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얼마나 저희가 이런 마케팅에서 이런 어떤 페르소나나 아니면 뭐 구매 여정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얼마만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저는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번 일을 할 때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뭔가 문구를 하나 쓰거나 아니면 광고에 소재 하나, 뭐 그게 인스타 소재든 페이스북 소재든 아니면 뭐 기타 소재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 소재가 보는 사람과 내가 좀 더 고객에게 이 소재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게 하고 손가락을 멈추게 하게 하고 클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고객에게 호소력 있는 설득력 있는 거를 뭔가가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카피라이트, 내가 카피라이터도 아니야. 아니 내가 전문적인 뭐 크리에이터도 아니야. 근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되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랜딩 페이지 만들 때에도 텍스트부터가 거기 결국은 이 관점에 맞으면 고객의 구매 여정을 타겟팅하고 그 여정에 맞는 고객의 페르소나를 나름대로 설정해서 그 페르소나에 맞게끔 텍스트로 쓰는 것부터가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된다면은 그게 더 중요하지 예쁘게 편집하는 것보다 저는 그 메시지가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마케팅 과정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랜딩 페이지 만들더라도 디자인이 잘 되면 더 좋지만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메시지를 고객에게 제안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럼 정확한 메시지를 제안하는 능력이라는 게 특별한 예술적인 크리에이티브나 아니면 대단한 창의력이 필요한 요소냐라는 저는 그 문제이기보다는 내 고객, 내 시장, 내 비즈니스의 고객에 대한 질문들, 페르소나에 대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한다 질문 속에서 내가 메모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고객과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내가 바로 그런 대단한 스킬들을 익히는 시간보다는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 상황에서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작게는 텍스트 컨텐츠 메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뭐 HTML로 해서 웹문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죠?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동영상 컨텐츠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 컨텐츠가 과연 소비자들과 내가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되게 우리 회사부터 시작해서 되게 의문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들이는 과정들이 좀 더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질문들, 물음표 하나가 오늘 생기면은 저는 오늘 이 시간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단계에서 그러면 페르소나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페르소나를 디자인하는 단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고객에 대한 질문이거죠. 이 뒷부분은 이제 결국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나옵니다. 고객이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내 시장에 대한 고객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파악하고 업계 특성들 뭐 이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들은 이런 뭐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대면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설문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뭐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 갖고 설문 조사 할 수 있는 거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또 뭐 고객들한테 적절한 설문을 하면 오히려 고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런 온라인 채팅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기반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조사를 정리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이렇고 고객들은 이런 거에 반응하고 고객들은 이런 데 관심 있고 고객의 이런 거에 결핍이 있고 고객은 이런 데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고객은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가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연필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페르소나 워크시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간 워크시트는 제가 실제로 샘플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비즈니스가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마케팅 서적이나 마케팅에 나온 자료들은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나오고 대부분 대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가 뭐냐, 내 판매 방식이 뭐냐가 먼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판매 방식에 적절한 페르소나 시트는 뭐냐.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거는 그냥 참조 사항인 거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B2C라고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뭐를 어떤 거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질문 사항에 대한 거는 달라지는 거고 질문하는 형식 포맷만 차용하면 될 것 같고 내 본질적인 비즈니스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것들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트들은 참고 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워크시트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페르소나 부분에 워크시트를 이거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주고 업무 과제를 줘서 직접 각각 시장별로 세 가지 시장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했어요. 그 마케팅 담당자들한테 병원 쪽 담당자와 피트니스 스페셜리티 담당자와 그다음에 발 보조기 담당자한테 줘서 직접 자기하게 할 때 이 포맷은 제가 여러 군데를 참조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이 자료는 강의 자료는 오늘 그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거기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여기 채팅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소나를 왜 우리가 페르소나를 설정하느냐. 우리 고객, 잠재 고객이 어떤 구매 여정을 가진 잠재 고객을 하나의 가상의 어떤 인물을 설정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인물을 설정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나름대로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페르소나를 만든 다음에 평가하기.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이런 가설 팀들을 팀 내에 어떤 동의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 만들면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씩 두 개씩 뭐 늘려가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어떤 시장 카테고리별 우리는 그걸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고객하고 영업 파이프라인.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업 비즈니스가 디지털 환경과 그 다음에 대면 영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단계를 우리 이제 MQL 그래서 마케팅 퀄리티 리드까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통해서 크로징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 페르소나에 대한 설정을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설정 항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인물에 대한 특성, 성명, 나이, 직업, 직무, 가족 구성, 연수익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상의 인물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갖고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격, 가치, 말버릇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하나의 어떤 페르소나를 나름대로 가상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쓰고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가상의 사람은 이런 스토리를 한번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중학교 대학까지 축구에 몰입했고 스포츠 팬이 있었지만 회사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됐고 매일 하던 운동은 휴일 접대 등으로 해서 했다. 그다음에 뭐 뚱뚱해서 생각해서 감량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뭐 결핍이 있고 이런 미충족된 욕구가 있고 또 이런 열망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페르소나 분석을 할 때 그다음에 이런 어떤 B2C하고 B2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목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 비즈니스의 어떤 특성들 B2C냐 B2B냐 내 비즈니스 판매 방식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르소나 마케팅 실무를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갱신 그다음에 만들어진 페르소나는 뭔가 각종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A/B 테스트라거나 기타 어떤 마케팅 실행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했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까 그 시트를 갖고 제가 과제를 줬었고요. 로딩되고 있으니까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세하진 않지만 참고로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형외과를 한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고객 분석 부분 제가 이 시트를 한번 더 보여줄 건데 이렇게 이제 고객의 분석 정형외과에서 이제 이거는 병원 쪽에 담당하는 마케터가 이제 이렇게 고객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페르소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정의를 하고 그래서 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아까 저기 정형외과하고 마취통증의학과를 좀 이제 성격이 다르게 설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병원 쪽인 거고 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예, 여기는 발보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피트니스 필라테스트 관련된 페르소나를 이분들도 처음 해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뭐 처음으로 이런 고객 분석하고 페르소나 분석도 처음 해본 건데 뭐 열심히 고민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블로그 작성을 할 때 그 시장별로 타겟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별로 시작해서 그죠? 어떤 시장에 어떤 타겟에 어떤 구매 예정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걸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드는 것 대상에 대한 그런 보시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했고요. 필라테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걸 정답을 찾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해보면서 또 고객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전체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뭐 컨텐츠를 만들 때 또는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컨셉을 잡을 때 큰 그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이 되는 것들로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소나 이런 페르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페르소나들이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이런 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르소나가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지 정보 습득이나 공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런 조사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페르소나의 구매 여정에 맞춤화되는 어떤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의 컨셉들, 그다음에 그리고 뭐 똑같은 키워드들도 이 컨텐츠는 어떤 목표로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컨텐츠 안에다가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키워드에다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 건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질문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컨텐츠 키워드가 뭐지? 이 키워드에 대해서 타겟 시장은 누구지? 타겟 고객은 누구지? 그다음에 여기에 고객 구매 여정은 무엇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컨텐츠 만들 때 컨텐츠 제작자가 무조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무조건 다는 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앞에처럼 이런 페르소나 분석이나 구매 여정 분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당연한 기본이라는 형태의 관점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습관들, 문제의식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페르소나 대한 방문 페이지 만들 때 중요한 어떤 요소로 삼고 있는 거고요. 또 페르소나들에게 필요한 어떤 이북을 만들 때도 이러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미디어들을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그 미디어가 어떤 어떤 페르소나를 공략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새롭게 집행하는 거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별로 이런 세그멘트된 리스트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특정 페르소나를 염두에 둔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게 블로그 같은 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어떤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나 또는 아니면은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런 염두에 두는 걸 만들게 되게 되고요. 또 페르소나를 기본으로 해서 기존 컨텐츠들도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면서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갱신하는 거 되는 것들이 되고요. 또한 이런 어떤 긍정적인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페르소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적이거나 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그 지나치게 전문가거나 아니면 뭐 연구나 실적 이런 걸 위해서만 관심을 갖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리소스가 뺏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를 제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페르소나를 만들 때 자, 처음부터 페르소나가 뭐지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막연하거든요. 막 페르소나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직원들이 이런 걸 해보지 않게 되면은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직원들은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을 그렇게 시장이라는 것들을 타겟팅도 해본 적이 없고 타겟팅된 시장 세분화해 본 적도 없고 세분화된 시장을 어떻게 타겟팅하는지도 모르겠고 타겟팅된 시장에서 어떻게 고객을 선정을 하고 또 그 고객을 좀 더 세분하게 해서 페르소나까지 분석한다. 이게 너무 이렇게 막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이제 늘 일을 하면서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라 그러는 건 거창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제품과 내 서비스 관련된 시장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세분화할 때 크게 이렇게 쪼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A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시장을 쪼갤 때 그럼 뭘 근거로 해서 시장을 쪼갤 거냐라는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을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라는 건 자사 경영이나 전략이나 아니면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르는 뭔가가 기준 또는 규모 또는 효과, 매출이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따라서 세그멘트하거나 또는 도달 가능. 아무리 시장이 커도 우리가 그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나 인적 영업 방법을 통해서 그 시장에 도달할 수 없으면 그 시장은 저희 타겟 시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시장 세분화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도달 가능, 마케팅 및 상품 서비스를 실제 도달 가능한 세그멘트, 시장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거. 뭔가 마케팅을 했는데 그걸 측정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에 대한 어떤 측정할 수 없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규모, 구매력, 특성 등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케팅에 대한 반응이 가능한 시장. 그랬을 때 그 시장을 아는 것 중에 그렇지 않는 시장을 제외하고 그런 시장을 이제 타겟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그멘트하는 거고 타겟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 타겟팅을 시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 타겟팅을 할 때 이제 세그멘트를 분류할 때는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죠. 좀 더 아까의 그 상황에 좀 더 들어간 상황들을 변수들을 보면 지리적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도 있는데 지리적인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되게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이런 서울에서 뭐 키맥스라 그래서 의료기기 전시회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어떤 지역을 먼저 이메일을 추출하고 DM을 보내고 집중할 거냐 뭐 이런 거는 단장 이런 지리적 변수하고 직접 관계가 있거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부산에서 키맥스 전시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 잠재 병원들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전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그 부산 지역에 있는 1200개의 네 가지 병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그다음에 물리치료 이 네 개를 했는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하니까 300개 정도. 그다음에 메일 주소가 확보된 게 한 270개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그 지역에 타겟팅을 한 거죠. 그죠? 그런 지리적 변수가 이런 마케팅 우선순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이런 인구 밀도나 문화생활 이런 역세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 비즈니스 아이템이나 아니면 내 비즈니스 성격이나 그죠? 그다음 판매 방식에 의해서 이런 지리적 변수가 좌우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겠죠. 인구 통계학 변수 연령별로 또 성별로 직업별로 소득별로 학력별로 가족별로 이런 것들이 결국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속성들이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그 세그멘테이션을 우리 시장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 거에 대한 구분을 하는 하나의 어떤 지표들이 그런 걸 우리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변수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아까 했던 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 축을 두는 거예요. 하나는 내 잠재 고객의 시장을 한 축으로 두는 거고요. 또 한 축은 뭐냐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만나는 시장들이 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아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걸 이제 아까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것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아까 네 가지의 판별 기준, 그다음에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시장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1순위 시장, 2순위 시장, 3순위 시장을 선정하는 것들. 이걸 뭐냐?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뭐 정답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이 시장을 우선 시장으로 해야 될 거냐? 내가 왜 이 시장을 먼저 공략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 시장을 공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고객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채널이 필요하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실수록 훨씬 마케팅 자체가 좀 더 촘촘해지는 그리고 뾰족해지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을 디지털로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컨텐츠로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하신다면은 훨씬 컨텐츠를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달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하나씩 경험을 해보시는 것 자체가 결국 중요한 요소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했는데 그럼 도대체 내 고객은 뭐지? 사실 이제 지금 마케팅 들어왔을 때 이제 페르소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고객 되게 막연한 거죠. 우리 고객이 뭐지? 난 고객의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마케팅을 하면서 만나고 왔을 때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마케터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내 시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고객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페르소나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뭐 지금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작년에 멀티페르소나라는 그 자체가 되게 화두가 있었어. 김남도 교수가 낸 책에도 멀티페르소나라는 게 나왔는데 그 멀티페르소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그 청춘들이 집에 있을 때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와 회사에 있을 때의 페르소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다? 그 공간에 있을 때 구매 행위 자체가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구매 결정적 요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다양한 페르소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타겟팅해서 뭔가 고객에게 맥락에 있는 집에 있을 때의 맥락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의 맥락과 회사에 있을 때의 맥락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도록 끌어낸다는 게 바로 멀티페르소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고객의 구매 결정과 매출과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대기업은 다양한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로 이미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시장 타겟팅, 세그멘테이션, 그죠? 내 고객이 누군지 설정하고 그 고객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정도까지는 설정을 해야 내가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훨씬 관련성 있는 컨텐츠와 관련성이 있는 맥락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보다 내가 기대하는 성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하나의 어떤 디지털 마케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지 않으면 내 거를 선택될 이유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 봤듯이 우리 고객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객의 구매 동기는 뭐냐? 내 제품 서비스를 선택하는 거는 뭐냐? 세분 시장의 고객의 구매를 중시하는 건 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정답이 필요 없는 거잖아. 마케팅은 정답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잖아. 그죠? 마케팅은 결국은 초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A/B 테스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광고도 A/B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랜딩 페이지도 A/B 테스트 해볼 수 있고 다양한 걸 A/B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 동기, 고객에게 미충족된 욕구는 뭔지, 고객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건지, 또 고객이 세분 나서 가장 큰 고객은 누군지, 수익성이 높은 고객은 누군지, 매력적인 잠재 고객은 누군지, 세분화된 변수는 뭔지, 이런 고객들이 가격에 민감한 건지, 이런 걸 한번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만들 때 그때 한번 했던 걸 생각을 조금만 더 돌이켜보면 훨씬 더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에 컨셉을 잡아가기가 쉽습니다. 컨셉은 절대 창의적인 예술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그건 결국 내 시장을 얼마만큼 아느냐, 내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얼마 아느냐라는 문제로 만들어지는 문제고, 그게 나온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를 고민해도 늦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마케터들이 그리고 오너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은 반드시 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대행한다 보면 대행사에 절대 그 고민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비즈니스 수행하는 주체자인 대표나 그 회사의 마케터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을 가지고 방향을 모색해야 결과도 달라진다고 저는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한번 이 항목들을 가지고 써보시는 과정들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홈페이지 마케팅을 할 때도 거기도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앞에서 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답변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되는데, 자, 이제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 자체에서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사실 이 책을 본 지를 한 몇 개월 됐고, 매번 서점 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번 놓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의 목차를 좀 보면서 이거 되게 뭔가 좀 학술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계속 캠페인을 구성하면서
또 고객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면서 또 고객을 좀 더 많이 깊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지지난주에 읽기 시작해서 한 3, 4일 만에 다 읽었거든요, 제가. 근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마케터로 살아온 지가 벌써 지금 마케터로만 살아온 지 얼추 30년이 되는데 저는 소비자를 항상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많으냐면 소비자를 되게 이성적인 존재로 되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의 철학 자체도 인간을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역사라는 부분들이 되게 이성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라는 게 만들어져 오고 이루어져 왔다라는 그런 어떤 되게 생각을 철학적 기반과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푸는 것 자체가 문제를 푸는 거에 되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5, 6년 정도 되면서 되게 이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철이 든 거죠. 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어떤 논리적 이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학적으로 적과 동지, 진보와 보수, 그죠? 뭐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흑백 안에 24가지의 흑백의 패턴이 존재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가치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이게 사람이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단계론적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다차원적인 그런 어떤 차원이 없이 이렇게 4차원적인 방식 위에 어떤 그런 가치와 또 그런 방식의 문제가 지금 풀어지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그런 어떤 기존에 가졌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뭐냐면 이렇게 어떤 마케팅을 기획을 하거나 또 어떤 이런 기획을 할 때 되게 이런 어떤 이성적이고 되게 논리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책이 바로 그걸 확 깨주는 핵심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이 부분들인데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후 잘못된 신화와 작별이라는 것들이 이제 앞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의식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저 앞에 우리가 원페이지 마케팅에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고객은 감정으로 구매하고 이성으로 그 구매를 설명한다는 거에 거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으로 뭔가 구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온 거 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결정 과정이나 뇌의 작용은 거의 의식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한 7, 80% 이상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되게 객관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과 자료를 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을 해놔요. 또 하나는 고객은 합리적으로 판단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고객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구매 결정,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 구매 결정은 없다라고. 거의 모든 구매 결정에 감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 또는 의지,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구매 행위의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안 된대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근거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오직 가격이다.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구매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홈페이지 마케팅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때? 결국 고객에게 정보를 주는 거, 관계를 만들어서 그죠? 그 관계가 뭐다?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죠? 도움을 주는 사람의 관계가 된다는 건 그건 가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 고객이 어떤 경우냐? 가격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가격이 비싼 걸 통해서 오히려 더 그게 더 큰 만족을 얻는 고객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판매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 결정적 요소가 전혀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거를 여기는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 뭐 중장년층은 지갑 열기 쉽게 지갑을 열 수도 있다. 중장년층은 여기는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중장년층은 돈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연령이 들어가면서
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르몬이 변화되고 그 호르몬 변화들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걸 여기 객관적으로 풀어놔요. 마케팅의 성별 차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는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자동차를 팔 때 구매를 할 때 여성들이 자동차를 상담하러 갔을 때 처음 딱 보면 문을 열고 안에 어떻게 대시보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안전하게끔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에서 남자들은 본네트부터 본다는 거죠. 차가 얼마나 스타일리스하고. 왜냐하면 차를 사는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남성이 차를 사는 목적과 여성이 차를 사는 목적이 다른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차이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여성이 갖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과 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성과 남성의 전혀 다른 뇌에서부터 작동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소비자들은 광고나 마케팅 전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말했죠. 뇌의 무의식 처리 과정은 전체를 의식하거나 거기 행사 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한다. 제품이나 광고가 보내지는 수많은 신호 메시지는 소비자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자극하고 그들의 행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책 시작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랜딩페이지 하나를 만들 때 카피를 쓸 때 우리는 항상 뭐냐. 고객을 되게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되게 이성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려는 컨텐츠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옳았을까? 내 페르소나를 선정했을 때 그 페르소나가 구매 결정을 할 때 그럼 그 페르소나는 어떤 부분에서 더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내가 분석했던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타겟팅, 세그멘테이션, 고객 분석, 페르소나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컨텐츠를 만들 때는 결국 그들이 더 한 깊이 더 들어간 고객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훨씬 더 고객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컨텐츠로 고객에게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고객에게 맥락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자료를 오늘 드릴 거예요. 뒤에 자료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인간의 머리 내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거를 이루어내는 것들이 이런 자극 시스템, 지배 시스템, 균형 시스템이라는 것들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런 구매 결정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적인 권력 투쟁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뇌에서는 이런 그런 걸 관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뭐 특히 이제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데는 무언가 스릴을 즐기는 것과 규율과 통제를 하는 것과 환상과 향유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 상품에 따라서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역할들, 뇌의 어떤 역할들, 호르몬의 역할들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커피를 구매할 때의 어떤 요소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뭐 긴장 이완 수단으로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사치를 통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지위를 지향적인 걸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 따라서 다른 컨셉의 어떤 카피라이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커피가 가격이나 또는 아니면 타겟팅하고자 하는 요소에 따라서, 그죠? 이런 시장의 어떤 소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스포츠카도 이런 스포츠카를 겨냥하는 부분과 컨버터블을 겨냥하는 부분과 가죽 밴을 겨냥하는 부분. 이 가죽 밴은 결국 뭡니까? 여성 쪽에 가까운 이쪽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남성적인 쪽이 차지하는 영역이 뭐냐면 이 모험과 스킬인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구매를 할 때 전혀 다른 어떤 어프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광고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모델별로 결국은 광고 컨셉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이런 거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의 성격에마다 결국 광고의 메시지와 광고를 표현해내는 크리에이티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자동차를 구매할 대상 타겟 자체가 다르다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겟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게 여기서는 사람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눠놨는데 보통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인간이 쾌락주의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 모험가가 6%, 실행가가 10%, 규율 숭배자가 10%, 전통주의자가 10%,
조화론자가 29%, 개방주의가 13%라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결국 내가 뭔가를 고객한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어프로치할 때 그 서비스를 구매할 타겟이 여기에 어떤 형태의 유형에 있는 사람인가를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제안과 컨셉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 상품에 따라서 이런 가치 지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는 모험가가 가장 높고, 그죠? 또 그 다음에 가면 자동차,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행가가 더 높고, 그죠? 또 패션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자가 가장 높고, 그죠? 식료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의 그거죠. 오히려 되게 보수적인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급여에 따라서 삼명사 인사에 따라서 구매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게 나오는 거 있고요. 고가 사치품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죠? 결국 이런 뇌의 구조에서 이런 즉흥적인 유형, 야심가적인 유형, 정통적인 유형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 유형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페르소나라는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만큼 고객을 더 세분화시킨 타겟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성들은 주로 보면 지배 시스템에 가까운 형태를 영향이 많이 미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에스트로겐 기반, 남성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쪽에 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감형 유형에 있는 이런 호르몬들과 영향이 구매 결정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상품 관심 차이도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 남성, 여성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자동차도 이런 거고요. 주거용품 같은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피부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내 제품 서비스를 타겟팅할 때 내 컨텐츠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선정할 거냐는 것들, 그 대상을 설정할 때도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남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여성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죠? 그 선정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가 그만큼 내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거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모험가는 남성은 8%인데 여성은 4%, 쾌락주의자는 여성은 13, 남성 13, 이건 같은 관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실행가는 남성 14인데 여성은 6%, 규율 숭배자는 뭐 13%, 8%, 전통주의자는 18%, 21%, 조화로자는 여성이 40%, 남성이 19%, 이런 어떤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패션과 나이 뭐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연령이라도 이렇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달라지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멀티페르소나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연령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연령이 높으신 분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모험가적인 상황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인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행가도 11%인데 3%밖에 안 되고, 그죠? 근데 이제 규율 숭배자가 높아지는 거고, 전통주의적인 게 강화되는 거고, 조화론자로 강화되는 거고, 이쪽 분야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구매 행동 자체와 구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건데, 블라인드 테스트란 거예요. 콜라. 그래서 펩시냐, 뭐 코카콜라 눈 가리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펩시를 선택했다고 펩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가렸을 때는 펩시를 선택하지만 브랜드를 열면 어떻게 돼?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냐? 중요한 구매 의사 결정은 단순한 맛이나 가격이 아닌 거죠. 왜? 이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카콜라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 그죠? 이 경험이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맛보다는 이 경험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브랜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요즘 경험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백화점에서 우리가 보통 뭐뭐 투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순간의 진실이라고 그래서 그 보통 그거를 이제 구매 여정으로 백화점 구매 여정으로 따질 때 처음에 구매 입구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나올 때까지 구매 여정을 세분화시켜서 그 구매 여정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캐서래요. 캐서.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그 담당 직원이 인상을 벅벅 쓰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인상을 벅벅 쓰고 있는 순간 이 고객은 그날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그 자체의 만족도가 70%가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 그 사람한테 뭐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이 계산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구매 만족도가 그렇게 좌우된다는 게 바로 인간의 그 감정적 요소입니다. 구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들, 경험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그만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경험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디지털 환경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간 동안 제가 쭉 딱 1시간 동안 기가 막히게 했네요. 쭉 살펴봤지만 오늘 쭉 보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런 페르소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시간 동안 그 페르소나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페르소나라는 게 무엇이고 그 페르소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타겟팅과 시장 세분화와 그리고 페르소나 선정,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소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객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는 무의식의 세계, 감정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 구매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공유 끊겠습니다. 예, 1시간 칼같이 맞춰서 끝내주신 우리 정장식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예. 저희 참여 인원이 지금 저 포함해서 18분 들어오셨네요. 근데 원래 이제 이번 달에 참여하시겠다고 그 회비를 납부를 하신 분들이 더 있어요. 지금 근데 쭉 제가 봤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으신 분 2분 이름이 제가 이렇게 좀 입금하신 분들이랑 비교를 잠깐 강의 들으면서 지금 확인해 봤는데, 대조해 봤는데 2분이 더 계시네요. 최희연 선생님, 그다음에 김익수 선생님, 이렇게 더 지금 입금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이게 아마 링크를 제가 지난번에 그 세팅한 상태로 자동 회신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줌 참가 인원을 300명으로 늘리면서 링크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바뀐 링크를 안 챙겨드렸던 것 같아. 아까 다시 급하게 저기 이메일로 수정된 메일 그 주소를,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혹시 또 못 찾는 분, 못 찾아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신가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개별 통지를 해드렸어요. 2분은 혹시라도 오늘 좀 뒤늦게 링크 그 재확인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 제 불찰이니까 양해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안 바뀝니다. 예, 오늘 알려드렸던 요 링크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강의 자료 지금 공유했으니까 다운 받으세요. 예, 강의자를 올려왔네요. 강의 들으면서 전반부는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한번 그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요약, 메시지 요약을 좀 쭉 따라서 해봤는데 그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세미나 하거나 포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딱 강의 시작되고 나면 그 우리 현재 오프라인에 모여 있는 분들 사진 이렇게 뒤에서 전체 진행되는 사진 몇 장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 댓글로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요지를 정리해서 올리다 보면 뭐 한 그 세미나에 댓글이 뭐 적으면 한 30개에서 많으면 한 50개, 60개 이렇게 붙으면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서 쭉 보면 오늘 강사님이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기억에 쭉 남거든요. 그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가 추천드리면 자꾸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특히 졸릴 때. 상대방은 열심히 강의하는데 나는 졸릴 때가 많거든요.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덜 졸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다 메모창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채팅창이 항상 그 공개가 돼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그거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안 졸게 되거든요. 한 팁이니까 참고로 한번 이게 나누도록 하고요. 예, 저도 한번 다운 받아야 되겠네요. 저 채팅창에서 공유되는 거는 그 저희 오픈 채팅방에는 따로 공유를 안 해드려요. 저희가 저희 지금 공유방만 해도 100명이 넘게 와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매달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 공유하기 위해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시고, 예, 실제로 회비 납부하시고, 이 세미나에 온라인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오픈 채팅방인데 따로 공유해드리진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혹시 시간 워낙 좀 칼같이 말씀 끝내주셨으니까 들으시면서 조금 생소하다 혹은 좀 어렵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좀 써먹어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추가로 우리 정 교수님께 질문이나 의견 좀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우리 함영희 선생님 뒤에 그 배경 화면이 아주 오랜만에 아주 정열적으로 이쁘게 이제 바뀌어서 좋습니다. 보기에. 맨날 이렇게 화면 막 까마해가지고 천장 보이고 막 그러셨었는데. 고맙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잘 예, 지냅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정 교수님한테 뭐 이렇게 좀 질문하실 만한 거 안 보이세요? 없으세요? 최현지 선생님도 활짝 웃는 노란색 우리 티 얼굴을 사진 보여주시고 계시고, 우리 유성경님께서는 멋진 곧 저랑 다시 또 하반기 미팅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학급하신 우리 최강동 교수님, 예,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예. 우리 학생들한테 페르소나까지 공부시킬 일이 혹시 있으세요? 저기 창업 과정에서는 하죠. 창업 과정에서. 창업 과정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페르소나 그건 좋은 컨셉은 좋은데 실제로 이제 세그먼트하고 타겟팅 이제 세그먼트하고 타겟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그거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대학생, 20대 대학생의 뭘 좋아하는 사람이며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긴 또 뭐 드레스가 뭐 어떤 형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그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실제로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더 세그먼트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할 때 조금은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광고를 뭐 네이버는 뭐 안 하는 것 같고 제대로 그렇게 광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런 이론적인 거는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서는 좀 한계다. 그러니까 그림은 좋은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페르소나에 대한 강의를 좀 하는데 종종 그러니까 이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보는 건 뭐 아주 다양한 유형의 어떤 이 시트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공통적으로 질문해봐야 되는 요소들은 다 있는데,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나오는 경우, 아까 우리 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직급별로,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포지션별로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막 고객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합의를 딱 조직이 전체적으로 딱 하나로 맞출 만큼 나중에 실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여기도 이 고객분 있는 것 같고 저기도 고객분 있는 것 같고 저기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딱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서로 대화의 어떤 실마리, 서로 토론의 실마리들이 이제 더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적인 그 정의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고, 또 이제 최원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그런 걸 우리가 대충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걸 실제로 타겟팅 해가지고 무슨 광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거를 우리가 만든 페르소나 조건에 맞춰서 뽑아줄 만한 어떤 그런 플랫폼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또 과제거든요. 정 교수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단일 페르소나를 한 조직에서 만들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복수로 만약 페르소나를 우리 가져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너무 펼치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페르소나를 만드는 의미가.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개수로 이거를 좀 뭉뚱그리고, 또 이런 이 세그멘트가 이게 단위가 달라지면 광고할 때 이렇게 세팅할 때는 또 어떤 식의 좀 실무적인 검토, 준비 이런 걸 좀 거치게 되나요?
그 세그멘트 같은 경우 광고 할 때는 어쨌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키워드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페북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타겟팅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 지역 타겟팅하는 거하고 하나는 관심사 타겟팅하는 거가 저 페북이나 아니면 구글은 다 그렇게 타겟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 컨텐츠 타겟팅하고 결국은 관심사 타겟팅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상태하고 이번 광고는 그러면 목표가 뭐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게 리드를 생성하는 거다 그러면 그 어떤 리드를 생성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히 있는 거고, 그럼 그 리드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뭐 어떤 시장을 겨냥해서 할 거냐.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만 할 경우가 틀리고 수도권 할 경우 제가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그다음 서울의 광역시 이렇게 해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몇 킬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역을 아예 제외를 설정해갖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하는 거하고 그렇게 타겟팅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고, 어떻게 반응이 다른지 많은지에 대한 거를 결과가 나오니까 쭉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세그멘트 자체에 타겟팅하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컨텐츠 만들 때 막연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만들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랜딩페이지를 만들더라도 결국 랜딩페이지 구성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결국 이 랜딩페이지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목표죠. 리드를 생성해야 할 거냐, 아니면 특정하게 도달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이 타겟팅 모수를 모을 거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모수들이 누구를 타겟팅하는 거냐에 따라 틀린 거거든. 지역을 타겟팅할 때 틀리고, 아니면 내가 뭔가 이 행동을 통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게 틀리죠. 우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틀리니까 병원을 대상으로 하냐, 피트니스를 대상으로 하냐, 필라테스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국 광고 소재가 달라지는 거고, 제안 컨셉이 달라지는 거고, 카피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 그죠? 이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만 있더라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 훨씬 컨텐츠가 구체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되게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 쪽에서는 내 서비스가 뭐냐, 어떤 상품이 뭐냐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겟팅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상품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구체적인 고민들로 저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필요한 작업인데 네, 페르소나를 보통 지금 샘플에서 한두 개지만 실제로 이제 일반 다른 자료에서는 한 30개, 30명 정도의 페르소나를 정하면, 근데 다 각기라는 거죠. 서로 각기 그렇게 되고, 그거를 공통 분모로 모은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으기는 하겠죠. 근데 그 정보를 예를 들어 최규문 교수님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특성 정보를 최 교수님도 본인도 다 모를 텐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페이스북 뭐 등산한 거 그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되고, 거기다 그 글을 올리는 거, 포스팅한 것 같은 걸 다 분석해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정보를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나 이런 거는. 근데 그래서 결국 뭐 말씀하신 대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는 키워드나 이런 걸 가지고 걔네들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그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국내의 뭐 플랫폼,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는 사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그먼트하고 정 교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타겟팅 맞습니다. 타겟팅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면 이제 페북하고 구글이 돈 벌겠죠. 그쪽에 잘해놓으니까 DB가 있으니까 그쪽에 광고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겠죠. 뭐 네이버에서 뭐 그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필요로 한데 사실은 정보의 문제 아니겠는가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인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그 사람 걸 가지느냐 하는 게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가상의 인물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냐 안 하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가장 큰 목적 자체가 가상으로 설정해서 그 가상을 대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컨셉을 만들어내고 하는 쪽이 초점인 거지 그 가상의 데이터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실을 반영하느냐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그 일치될 수 있는 데이터와 수많은 데이터의 모수들을 그 정확성을 가져가는 되게 페르소나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점 자체가 그냥 가상의 하나의 어떤 그 인물을 만드는 거지 그게 실제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것들이죠. 마케팅적으로 실험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공에다 총을 쏘는 것과 하나의 어떤 좌표를 두고 사격을 하는 거하고의 결과의 차이를 저는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목표 자체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 이 페르소나가 얼마나 그 대표성을 갖느냐 그리고 거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느냐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 고객 아무데나 그냥 누구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신제품 나왔을 때는 이제 페르소나를 해서 잠재 고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강우 돈이 많으면 다 하면 되죠, 세계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고객 창출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페르소나 기법을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장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있는 고객 관리만 잘해도 된다. 그 고객 관리를 단골 고객을 일반 고객을 단골 고객화 시키고 충성 고객화 시키는 이 돈이 훨씬 더 세이빙이 되고 거의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고객 관리하는 게. 근데 사실은 기존 고객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페르소나는 당연히 그래서 창업 과정에서는 이제 페르소나가 당연히 나오죠. 한 장으로 나오는데 일반 그에서는 거의 이 기존 고객 이럴 때는 일반적인 거는 CRM에서는 잘 안 나오죠. 예. 예, 신규 고객은 당연히 페르소나 기법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기 결국 어떤 업종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그 재구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왜냐하면 B2C 같은 경우는 사실 페르소나를 상품도 다양하고 시장도 다양하니까 그걸 시장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아까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반복 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거는 교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더 마케팅적 초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뒤에 들어오신 분께서 그러니까 다운을 못 받으셨다고 예. 예, 한 번만 더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채팅창에. 네, 알겠습니다. 예. 타경 선생님도 끝부분에 겨우 들어오신 것 같고 혹시라도 오늘 듣고 싶었는데 뭐 다른 사정 때문에 못 듣고 못 놓치신 분들 계시면 제 방송 마치고 녹화 버전 올리고 유튜브 쪽에 업로드 끝나면 링크 따로 한번 드릴게요. 필요한 분 저한테 따로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예, 오늘 페르소나 사실 중요하지만 실제 현업에 가서 적용시켜 보려고 하면 의외로 실무적으로는 이게 반영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많이 활용의 어떤 다양한 활용 측면에서 많이 좀 정리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도움이 됐는데요. 혹시 다음 다른 질문들 추가로 더 없으시면 다음 주 우리 이태용 교수님 순서인데요. 좀 예고 좀 해주시죠. 네, 소리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할 주제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비디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지해서 드릴게요. 비디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이 17일. 뭐 10월도 그냥 절반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뭐 3일 연휴가 낀 주말이 한 2번 지나가고 나니까 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날도 갑자기 또 추워졌고 그래서 건강 관리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예. 이번 주, 뭐 다음 주에 또 우리 이태영 교수님하고 또 제거하고 또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다른 뭐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무리할 제가 건데요. 하나 좀 드릴까요? 예, 예. 그 페르소나 얘기를 계속 이제 잘 들었고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를 사용할 때, 창업할 때는 고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쏠 때 0점 조정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 또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기존 고객이 있는 경우에 기존 고객의 데이터에서 페르소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가게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거기서 전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페르소나는 꼭 소비자뿐만 아니라 내 브랜드의 캐릭터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를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 브랜드의 캐릭터를 만들 때도 페르소나가 많이 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간 뭔가 미진하다. 결론이 좀 약간 미진하다 싶은데 깔끔하게 엑기스를 정리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쳐다보고 있는 화면, 전체 화면 다 보고 혹시 그 갤러리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연상 선생님까지 들어오셔서 지금 좀 이제 18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다 같이 멤버들인데 아마 낯선 이름이 몇 개가 지금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나가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분 중에 우리 유성경 선생님 또 어디 가셨어? 금방 얼굴 나타났다가 유성경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그 조은재 선생님, 전명성 선생님 이 세 분이 이번 달에 새로 나타나신 분들이에요. 한번 잠깐 어디서 어떤 일 하시는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만나야 되니까 잠깐 한마디씩만 1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경 선생님부터 해주실래요? 예,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성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7, 8년 전부터 HTML, CSS 퍼블리싱 하다가 이제 워드프레스 알게 돼가지고 워드프레스 공부 계속 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 과정 공부하다가 최 교수님 만났거든요. 만나서 여기 방까지 소개받아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그 직장에 나가시는 그 직장인이세요?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나 이런 역할로 뭐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남편이 원래 대기업체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현업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론 잘 모르고. 네, 그렇게 한지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네, 창업이라고 하면 네. 쇼핑몰 쪽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B2B인 B2B 죠? 거죠. 예, 장비,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이었는데, 예. 네.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이제 해외, 네네. 엊그저께도 저기 수원 네. 내려가서 반도체 장비 테스트 소켓 만드는 쪽 하루 종일 강의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네. 전명 선생님 지난주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요.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은재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조은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생산자와 이제 그 생산자가 만드는 제품을 영업 마케팅을 하는 그런 마케터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법인 설립을 해서 올해 제품 론칭을 해가지고요. 지금 마케터 모집 그리고 아이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이고요.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솔루션인지 조금 더 뭐 브랜드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또 그런 거는 괜찮다고 네. 판단되면 소문도 잘 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 어떤 거냐면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제품은 괜찮은데 그 초기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 그러니까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 사람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이제 힘든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요즘은 이제 영업을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웹 서비스인가요? 그 앱으로도 혹시 나와 있나요? 앱은 아니고요. 아직 하이브리드 앱까지는 있는데요. 네. 아직 웹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뭐 조금 뭐 여유 시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좀 네네. 외부에 이런 툴이니까 홍보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나중에 네. 짤막하게 뭐 PT 자료랄까 뭐 아니면 사이트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 나중에 네.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참가자들 뭐 3분 뭐 자기소개 내지는 뭐 회사 솔루션 소개 이런 시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예. 저희가 보통 10시까지 1시간 정도 발표 딱 마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을 좀 길 때는 이렇게 한 30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뒤에 시간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준비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공유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다른 더 추가로 보충 설명이나 뭐 광고나 홍보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예, 없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날도 많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일요일 밤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네. 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힘찬 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 맞으시고요. 나가겠습니다.